안녕하세요. 학습전략 설계사 과정을 맡게 된 박태찬입니다. 여러분들 학습전략 설계사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학습전략 설계사라는 과정이 학습과 전략과 설계,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들이 이제 같이 모여있는 좀 특이한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강부터 20강까지 저와 함께 학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습 전략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인지를 꼼꼼히 이론부터 실전까지를 다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그렇게 실전에까지 적용이 되는 이론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 분야에 대한 어떤 실천성이랄까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완전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함께 밟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사실 이제 초반에는 좀 이론적이고 여러분들이 딱딱하게 느끼시는 내용들도 들어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내용들도 점점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 단계 한 단계 가시면서 이런 게 다 필요한 내용이었구나,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거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구성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한 강 한 강 꼼꼼하게 한번 학습해 나가 보시죠. 그 첫 번째로 오늘은 학습 전략 설계사와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이제 들고 나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계사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거예요. 설계사는 건축 설계사도 있고, 또 보험 설계사도 있고, 재무 설계사도 있고, 여러분들 등 다양한 설계사들을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가 있지요. 이 설계사는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사다라고 해서 이 명사에 따른, 이 설명에 따른 이제 설계사는 건축 설계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건축 설계사는 디자이너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험 설계사는 플래너, 재무 설계사도 플래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 디자이너와 플래너가 어떻게 다르냐? 쉽게 말해서 설계사는 디자이너와 플래너로 나뉘는데, 이 디자이너는 어떤 대상의 내부와 외부의 구조, 그리고 미적인 요소를 창출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플래너는 이미 주어진 조건들을 바탕으로 일정, 일의 순서 등을 재구조화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래너는 어떤 일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 그것을 보조적으로 원래 있는 요건들을 가지고 구조화하는 거다, 배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쉽게 받아들여지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디자이너는 뭡니까? 디자이너는 창출해내는 사람이에요. 디자이너는 어떠한 제품을, 어떠한 뭐랄까요, 회의의 결과물을, 기존에 있는 요소들을 재배치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하는 서포트하는 역할뿐만이 아니고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학습 전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구조화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도와주는 이런 정도의 역할로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학습은요, 굉장히 창조적인 작업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학습은 학습자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재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학습 전략 설계사의 개념은 플래너보다는 디자이너에 더 가깝습니다. 학습 전략이라는 처방을 학습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어떻게 좀 전략을 짠다? 이런 개념이랑은 또 다른 것이죠. 전략을 짠다라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나요? 네,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해나갈지에 대한 일의 순서와 목표 등을 정하잖아요. 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학습 전략 설계사는 기존에 있는 요소들을 재배치하고 일의 순서를 정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학습자의 내부와 외부의 학습 현상을 창출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짧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학습자의 학습 현상을 촉진시키고 올바르게 달성시키기 위해서 학습자의 내부와 외부의 학습적인 요소들을 창출해내는 사람이다. 그럼 선생님이나 교사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교사들이 학습 전략 설계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 facilitator라고 하나요?
네. 그런 역할도 교사는 할 수가 있죠. 교사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요. 플래너도 해야 되고요. 디자이너도 해야 되고요. 파실리테이션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종사하고 계시는 전문 분야가 있으실 거예요. 그 분야에서 교육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과정을 공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전문가시잖아요. 각 분야에. 그 여러분들의 각 전문적인 분야에 학습 전략이라는 요소를 새롭게 창출해내고 싶다. 바로 그것이 학습 전략 설계사 과정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이란 무엇이냐면요. 학습 전략이라는 것은 특정 학습 장면에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용하는 정신적인 책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학습 전략이라는 것은 심리학에서 주로 연구하던 분야였어요. 지금 이제 교육학 분야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지만 학습 전략이다. 이 학습이라는 현상 자체를 심리학에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교육심리, 교육공학 등등 현재 교육학으로 연결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 지점은 심리학에서부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이라는 것은 어느 학습 장면인지, 어떠한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지, 무슨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것인지, 목표치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 등등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선의 학습 결과를 내는 그런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전략이라는 것을 창출해낸다. 학습 전략 설계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쪼개서 전략이란 무엇인가? 이게 전략이란 군사작전적인 의미죠. 적과의 실제 교전에 앞서서 군대를 가장 유리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입안하고 지휘하는 과학이다라고 이제 전략, 군사학적인 어떤 개념으로 군사학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을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응용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원래는 전략이라는 것이 군대의 명령, 이런 것에 대한 의미였는데, 최적의 방법으로 목표를 그저 달성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싸울 때는 반드시 상호 간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상대방을 정복을 하려면 나에게도 피해가 입혀질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전략을 설계하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 혹은 학습 현상을, 학습자의 학습 현상을 돕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달성이 아주 빨리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달성이 더 즐겁게 될 수 있도록. 그 학습하는 과정이 상당히 괴로운 과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과정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략이라는 것은 최적의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설계한 일이다. 그러므로 목표지향적이면서도 의도적이고 의식적 그리고 통제적인 행동이 모두 다 포함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습이라는 현상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던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복습은 무엇이고 예습은 무엇인지, 또 집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학교 수업은 어떻게 들어야 되고 학원에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는 뭐 자격증을 딴다, 혹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한다.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학습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학습 현상들을 이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학습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전문적으로 만들어드리는 과정이 또 저희 과정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이라는 것을 아주 괴로운 과정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뇌를 핵심적인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학습이라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옛날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 물론 그 얘기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를 핵심적인 자원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뇌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두엽으로의 혈류량 또는 뇌의 활동량이 저하되어서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혹시 접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지금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에
뇌의 활동은 여기 이제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으로 향하는 뇌의 활동이 혈류량이 뚝 끊겨버린다라는 것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제는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엉덩이로 공부하는 게 전부야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학습이라는 형상은 이제 학습 정서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드리는 것이에요. 전략이 없이 그냥 무식하게 앉아가지고선 책을 막 4-5시간씩 판다.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견디면은 고진감래 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는. 네,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IQ가 전부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은 공부도 재능이 전부가 아니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학습 전략을 구사했을 때나 그렇게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잘못된 학습 전략은 오히려 학습의 성과뿐만 아니고 학습자의 상태를 나쁘게 만들어갈 수 있다. 학습 정서가 나빠지고 있는 학습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학습자들을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전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세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IQ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학습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메타인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메타인지가 학습 현상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IQ가 실제로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학교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뭐 10%에서 20% 사이다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메타인지가 미치는 영향은 막 70%, 80%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정도로 메타인지는 정말 큰 영향을 주는데요. 메타인지는 훈련이 돼요. 메타인지는 학습 전략을 잘 구사해서 학습자의 상태를 끌어올리면 네, 훈련이 됩니다. 근데 IQ는 훈련이 아주 어려워요. IQ라는 요소는 타고나는 요소고 메타인지라는 요소는 타고나는 요소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충분히 훈련을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누구나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학습 전략을 설계할 필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학습자가 지금 현재 공부를 못하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습 역량이 많이 떨어지는 학습자를 여러분들이 상담하시거나 혹은 학생으로 만나시거나 의뢰인으로 만나시거나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그런 대상의 학습 역량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키워드가 어디냐 하면 메타인지에 있습니다. 20강 동안 여러분들과 메타인지에 대한 내용을 되게 세부적으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가 스스로 무엇을 인식하게 해야 되는지, 어떤 요소들을 훈련시킬 수가 있는지 등등을 다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습은 결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자료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오른쪽의 뇌는요, 우울증에 빠져 있는 뇌고 왼쪽은 이제 평범한 사람의 뇌예요. 오른쪽에 이 뇌의 상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활동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부분은 전두엽이 이렇게 작동을 안 하잖아. 근데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뇌가 전체가 다 뇌 활동이 멈춰버리잖아.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심각하면은 정신과를 찾아서 약을 드셔야죠. 네, 정말 이 정도라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청소년들 있잖아요. 청소년 학습자들의 우울증 정말 많아요. 네, 성적에 따른 우울증, 성적에 따른 우울증.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겪게 되는 그 우울증과 불안감들 있잖아요. 그게 정신병리적인 증상들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의 영역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뇌를 핵심 자원으로 사용을 하는데 뇌 상태가 이렇게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뇌의 상태가 제일 좋아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은 뇌의 상태가 나빠져요. 이런 되게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 재밌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부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공부 재미없으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꼬드기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공부가 즐거웠던 경험을 누구나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공부가 그저 괴로운 과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뿌듯함을 던져주고 목표가 달성됐을 때의 기쁨을 주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달콤한 지식이 습득이 되는 나 자신의 역량이 발달이 되는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뇌가 건강한 상태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학습의 즐거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습자가 스스로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고 그런 학습 전략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될 텐데 내가 나를 가르치는 게 학습의 전부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곳에서 던져줘도 뭐 근사한 독서실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공부가 저절로 됩니까? 그죠?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가에 말을 데려갈 수는 있어도 걔 스스로 목마르지 않으면 물 안 마셔요. 그렇잖아요. 지식의 갈증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네, 지식의 갈증이 느껴져야 스스로 학습이라는 현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뇌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학습은 역량을 발달시키는 변화 과정이지만 이제 지식뿐만 아니고요. 태도, 기술 등도 학습의 대상이에요. 역량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해서 지식, 태도, 기술, 지식, 태도,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 기술, 태도. 그건 이제 역량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이제 이 가장 안쪽에 사람의 뇌를 이렇게 단층으로 봤을 때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을 파충류의 뇌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포유류의 뇌다.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진화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대뇌를 가지고 있으면 특히 전두엽의 역할이 학습에 있어서 중요하다. 전두엽은 이제 이 앞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정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가장 본능적이고 먹고 자고 하는 가장 안쪽의 뇌만 활성화가 돼서 활동을 해요. 근데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는 뇌가 전체적으로 다 작동을 하더라. 특히 전두엽은 절대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활동을 하질 않더라. 라는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가 학습 부담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전략이 설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학교 다니시던 시절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시간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구과학 시간 내내 너무 괴로워하다가 종이 땅 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 매점으로 달려가거나 운동장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뛰어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교실에서 레슬링을 하거나 그게 좀 동물적인 활동들을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성을 갖춘 사람이야? 싶을 정도로요. 학교에서 혹시 일한 적이 있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도 지금 요즘에 중학생들 보면은 쟤들은 너무 동물적이야 라고 느껴지거든요. 무슨 동물원에 온 것 같아요. 뭐 원숭이들 같이 보이기도 하고. 비하 발언이라고요? 아니요. 아이들을 보면은 그만큼 귀엽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동물적인 활동을 아이들이 학습에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하는 이유가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활성화가 그나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만약에 심각하게 막 우울증에 빠졌다. 그럼 이제 엎드려서 자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있게 되죠. 그냥 활동 자체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적인 부분도 이렇게 파충류의 뇌도 포유류의 뇌도 활성화되지가 않은 상태라면요. 그렇다면은 이제 뇌가 딱 멈춰버리게 되죠. 이제 학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학습은 생명체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삶의 한 단면이다. 호흡과 같이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강의를 듣는 것과 책을 읽는 것이 학습의 전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요리의 레시피를 습득하는 일, 또 학습입니다. 그죠? 뭐 운전대를 잡고 좌회전 하는 법을 처음 배우셨을 때, 우회전 하는 법을 처음 배우셨을 때 차선 변경 어려웠잖아요.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차선 변경 처음 할 때 진짜 어렵거든요. 저는 아직도 이제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운전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운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 처음 배울 때는 차선 변경할 때 진짜 두근두근 했습니다. 옆에서 뒤에 차가 이렇게 차선 변경하다가 뒤에서 누구 박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차선 변경해도 되나 말아도 되나? 그래가지고 농담 삼아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직진밖에 할 수 없어서 서울에서 전라도 갔다 왔다고 경상도 갔다 왔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처음 배우실 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배우는 모든 과정들 다 학습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강의를 들어도 책을 읽어도 학습이 아닐 수도 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주도 학습은 형용모순 같다. 왜냐하면 학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이미 자기주도적인 상태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도 전혀 머릿속에 아무 내용도 안 넣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뭐야? 1강 너무 재미없잖아. 한 7강 정도 되니까 좀 제목이 재미있는데 한번 듣고 와볼까? 아,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순서대로 듣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1강부터 20강이요. 관심이 가는 강의부터 하나씩 섭렵하셔도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주도적인 학습 현상을 일으키실 수 있으면 호기심을 따라서 학습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순서대로 학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학습은 지적 호흡입니다. 학습이 멈추면 그는 지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학자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어떤 자기 발전적인 활동이다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살아있으려면 계속해서 학습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정도로 그 전문성이 발달이 됐을 때 학습 전략 설계사로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갖추었다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길게 이렇게 학습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이제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학습이란 주체가 환경을 경험 안에 내면함으로써 말 너무 어려워. 나와 관계 맺게 하는 과정이다. 쉽게 말해서 환경과 내가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재밌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 써보는 거예요. 물론 프리젠터는 전에도 써봤지만 요즘 전자칠판이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전자칠판을 제가 사용을 하면서 이 전자칠판과 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저 이제 얘랑 친해져야 되거든요. 의나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주변의 환경 중에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처음에 굉장히 낯설지 않으셨어요? 저는 젊은 세대잖아요. 저 젊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처음에 이렇게 딱 만져보면서도 처음에 새로 보는 기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새로 보는 이제 경험들, 새로운 기능들을 막 만져보면서 막 이렇게 만지니까 막 화면이 넘어가. 심지어 여기 이제 인터넷도 돼. 거기 막 어플리케이션도 새로 설치해가지고 막 기능이 막 무한대로 확장이 돼. 이걸로 은행도 보고. 그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 내가 관계가 없었던 대상과 새롭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것의 대상에 친근해져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 학습이다라고 보았을 때 학습은 학교에서만 하거나 학원에서만 하는 과정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주변의 사물들과 의자와 이런 모니터와 전자펜과 프리젠터와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 갑니다. 저도 지금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 눈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가 있겠어요? 카메라가 있겠죠. 카메라 앞에서, 전자칠판 앞에서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강의를 해보는 것도 저한테는 새로운 관계 형성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 속에서 저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학습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학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이란 자신의 경험을 구성해가는 총체적인 과정입니다. 어느 특정 시기나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장소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학습자다. 누구나 학습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학습전략 설계사 첫 시간으로 설계사 중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설계사. 제가 제안드리는 학습전략 설계사는 플래너의 개념보다는 좀 더 학습자의 내면과 외면에 깊이 관여하여서 학습 현상이라는 것을 창출해내는 디자이너에 가깝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또 학습 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략이라는 것은 군사학적인 개념이었지만 이제 학습 전략, 목표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 전략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래서 전략의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학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학교에서만 하는 거야, 어느 특정 장면, 도서관에서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대상과 우리의 환경에 있는,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는 모든 대상과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들을 다 학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누구나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나 학습 전략 설계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참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